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 리뷰입니다. 주말에 분명 푹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월요일이 되면 오히려 피곤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아니면 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거나 잠을 잤는데 개운하지 않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왜 쉬어도 몸이 피곤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참고서적을 소개하자면 저자는 이시형으로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뇌과학과 인지심리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그 육체적인 피로와는 다른 뇌 피로에 대해서 뇌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회복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뇌 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고 이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평소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되면 활성산소가 발생되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뇌피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내 몸에서 약했던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심장, 위장, 뭐 내장기관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혈관 수축으로 혈액의 질과 혈류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 고혈압, 암 같은 되돌리기 어려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스트레스가 바로 내 피로인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 긴장, 심적 불안 등 몸과 마음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잠시 쉬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때 이제 뇌 피로가 쌓이고 사실 뇌 피로도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스트레스가 바로 뇌 피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뇌 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 혹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굳이 스트레스와 뇌 피로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뇌 피로가 있다면 육체 피로도 있는데요. 육체 노동을 한 후에 몸이 피곤할 때 그때는 육체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면 바로 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 노동을 한 이후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쉰다고 회복되는 간단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바뀐 지 오래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래로 피로의 원인이 육체 피로에서 뇌 피로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뇌 피로는 생산성 저하는 물론 건강 악화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4년부터 만성 피로 증후군 연구를 시작해서 많은 연구 업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 1991년 보건성 주관으로 대규모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는 국제피로연구센터로까지 발전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 피로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2003년 4만 5천 명에서 2008년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만성 피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대 직장인들이 피로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떻게 피로 회복을 하고 있을까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직장인 피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 95%가 피곤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늘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이어서 피곤한 이유에 대해 묻자 쉬어도 재충전이 안 된다. 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이 많아서 일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커피 등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 마시기가 제일 많았고 지금까지 경험상 가장 효과적이었던 피로 회복 방법은 밤잠을 많이 자는 것,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이 피로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피로가 아니다. 즉, 피로의 원인이 육체 피로가 아닌 뇌 피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것을 알지만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응급 처방으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뇌 피로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뇌 피로 회복 방법은 양질의 수면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뇌 DMN이라 불리는 신경회로에 대해 말하면서 뇌 피로 회복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그 여러 연구를 통해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하면 뇌 DMN 회로를 억제할 때, 즉 오프 상태로 만들 때 뇌 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양질의 수면인데요. 뇌가 피로할 때는 잠을 아무리 자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그 DMN 신경회로가 오프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뇌가 완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꿈이 거의 없는 깊은 비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첫잠 90분이 중요하고요. 첫잠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서 뇌 파장이 느린 서파가 나타나는데 이때 뇌가 주로 회복됩니다. 양질의 첫잠을 취해야 이어진 수면에서도 정상 패턴을 그리면서 잘 수가 있고요. 이때 충분한 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면으로 최소 하루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반신욕입니다. 잠들기 90분 전 41도 탕에서 반신욕 10분 하기. 이렇게 한다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피로가 풀리고 잠이 잘 오게 하고요. 보통 잘 때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낙폭이 클수록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잠들기 90분 전에 반신욕을 하면 체온의 낙폭이 커지면서 양질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그 전기장판 트는 게 양질의 수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체 리듬이 한번 자리 잡히면 어쩌다 하루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잘만 지키면 비교적 빠르게 생체 리듬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때 일어나는 시간마저 흔들리면 생체 리듬이 망가져서 그만큼 피로 회복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한 세 번째 팁은 성장 호르몬 분비입니다. 어렸을 때 그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뭐 키 많이 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키가 많이 크고 싶어서 일찍 잠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멈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성장판이 닫혀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지 못할 뿐 성인의 몸에서도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이 피로 회복에 좋아서 양질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첫잠 90분을 자면 양질의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은 이뿐만 아니라 피부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잘 자는 사람들이 피부도 좋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연소 작용을 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수록 날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팁은 가벼운 산책입니다. 수면을 돕는 호르몬에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 자극에 의해서 합성이 되고 멜라토닌은 그 해가 저물면 뇌 속에 비축된 세로토닌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낮 동안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 산뜻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멜라토닌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태양 아래서 즐기는 산책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세로토닌은 충분히 합성이 되고요. 그래서 실내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세로토닌을 합성할 기회가 부족해 불면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는 그 뇌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인 양질의 수면을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 방법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음식 섭취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다졸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성분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에도 들어있지만 소량 들어있는 편이고 닭가슴살이나 참치, 다랑어 꼬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다졸 펩타이드는 하루 200mg씩 최소 2주간 섭취해야 효과적인데 하루에 닭가슴살 반쪽 분량만으로 채워지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뇌 회복 방법은 운동입니다. 필요하다고 무조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쉬면 우리 몸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생명 유지, 세포 건강의 핵심 기관이자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유지해주면 좋고요.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의 피로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그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운동이 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우리는 그 일할 때뿐만 아니라 교통, 매연, 미세먼지, 생활소음 등 수많은 스트레스로 뇌를 한없이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감신경을 아예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쾌적한 오감의 자극이 효과가 있습니다. 쾌적한 오감의 자극을 위해서 도심을 떠나 산으로 자연으로 들어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그 숲의 향기를 맡고 산의 푸른 흐름을 보다 보면 오감이 절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뇌 회복 방법은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입니다. 원래 옥시토신은 그 산모 분만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알려져서 출산 호르몬이라고 불렸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성이나 동료, 이웃, 심지어는 반려동물에게까지 애정을 느낄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새는 이제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추고 몸을 안정시켜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유대감을 주어서 이 자체가 스트레스 완충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뇌 피로 회복 방법과는 다르게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상대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행복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감동을 느낄 때 그때 행복과 사랑의 마음이 따라오면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그 대상이 있어야 분비되는 호르몬이라서 앞서 소개한 것처럼 태양 아래 산책하는 것만으로 생성되는 세로토닌과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이 감정을 연출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잘 생각해보면 일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족과 평범한 안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 동료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과가 빨갛게 익어서 내가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과 수고가 담겨 있을지를 생각하면 모두 감사한 일들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동의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감사와 감동의 말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감사와 감동을 받고 싶다면 먼저 감사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내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내 피로가 쌓여서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력은 약해져도 운동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지만 내 신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뇌를 혹사시키지 말고 편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뇌 용량이나 능력에 맞춰서 피로가 쌓이지 않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를 피로 컨트롤력이라 부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피로 컨트롤력을 위한 9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노력으로 정보를 처리하자. 뇌에 정보를 입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정리해서 기억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정보의 하향 처리에 익숙해지자.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자. 일하다 보면 그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보물 터지듯이 많은 일들이 닥치는 날도 있잖아요. 이때 뇌 역시 폭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메타인지의 힘을 기르자. 자기 자신을 제3자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을 짧게 배분하자. 집중력을 높일수록 내 피로는 가중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짧게 배분해서 내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간 인식 능력을 키우자. 블록놀이나 야외 활동 같은 공간 인식 능력을 키우면 내 피로를 좀 더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불필요한 정보는 처음부터 차단하자.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한번 뇌에 정보가 입력되면 버리고 싶어도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하고 있는 일과 관계되는 정보만 뇌 속에 입력하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60%의 힘으로 70% 결과를 내자. 100%의 노력으로 100% 결과를 달성하면 물론 좋겠지만 뇌가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여력을 남겨야 내일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60% 정도의 힘으로 70%의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감정 폭발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뇌피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뇌피로 회복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늘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쩌면 몸이 아니라 뇌가 지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지금 나의 뇌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